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맹왕국 그 부분을 할 거예요. 아마 강의가 하나가 먼저 올라갔던 게 있었을 텐데 그 강의를 이제 다시 찍게 됩니다. 왜냐면 그 강의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좀 했는데 교과서가 너무 부실해서 이제 조금 선생님이 다시 원래 방식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 부분을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 지도로 아마 웬만한 반은 다 했을 건데요. 그래도 혹시 이게 중간에 막 끊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맨 위쪽에 부여, 그리고 고구려, 그리고 옥저, 동해, 삼한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부여, 고구려, 옥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영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대략적인 위치로 맨 위에 만주 쪽이다라고 하면 부여고요. 압록강 주변이다라고 하면 고구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동북 쪽에 옥저, 그 다음에 강원도 쪽이 동해, 그리고 그 남쪽이 바로 삼한입니다. 삼한은 또 이제 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죠. 왼쪽은 마한, 그리고 오른쪽은 진안, 그리고 여기 사이에 이 삼각형은 변안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자, 이곳에서 이제 좀 어차피 이 삼한을 썼으니까요. 얘기를 하자면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 이 변안입니다. 이 변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야가 돼요. 가야는 딱히 나중에 이제 설명을 잘 안 할 거예요. 그냥 다른 삼국을 설명하면서 그냥 중간중간에 나올 건데요. 이 가야라는 이제 연맹체로 나중에 바뀌거든요. 근데 이 변안과 가야는 어차피 같은 땅이기 때문에 생산물이 같겠죠. 바로 뭐냐면 금이에요. 자, 이건 쇠금 또는 김으로도 쓰이죠. 근데 이 쇠가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덩이쇠, 이게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는 이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여기 대동강 유역에가 원래 고조선의 이제 수도였었던 평양인데요. 자, 이쪽 주변에 이제 낙랑, 진번, 임둔, 현도 해가지고 4개의 군현, 한 군현이 설치가 됐었어요. 자, 이곳에 이제 이 덩이쇠를 이 변환이 수출하기도 하고 또 여기 가까운 곳에 섬나라가 있죠. 어디? 일본에게 옛날엔 왜라고 불렀어요. 왜 수출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본격적으로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한 9년이 설치되고 나서 생긴 이런 조그마한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이들은 다 우리 민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제 하나하나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부여, 그리고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삼한 이렇게 볼 건데요. 자, 이거 순서를 내용들을 좀 보자면 정치 체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부여는 5부족 연맹체예요. 자, 이 부여와 고구려와 이 삼한은 연맹왕국이라고 불렀었던 곳이에요. 연맹이라는 건 뭘까요? 뭔가 어찌 보면은 대등한 세력들이 이렇게 연합을 했다라고 조금 느끼면 되는데요. 자, 필요에 의해서 왕이라는 자리를 누군가가 이제 이 대등한 연맹체 중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같이 협력을 한다는 건데요. 나머지의 이런 부족들은 이 왕이 지배한다기보다 이 왕보다 그렇게 힘이 약하지가 않아요. 그냥 다 거의 대등한 애들입니다. 자, 이런 부족들이 필요에 의해서 연합을 해서 한 부여라는 나라를 만들 겁니다. 자, 이 부족, 특히나 여기 이 왕을 이제 주변에서 이제 통치하고 있는 이런 애들을 바로 사출도라고 부르는데요. 자, 얘네들은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런 애들인데요. 자, 얘네들은 말, 소, 돼지, 개. 네 개죠. 자, 이 4개
말 그대로 뭐예요? 가축이죠. 이 가축을 뭐 부족의 대표 동물로 삼아서 있었던 그런 애들입니다. 자, 이런 애들은 아까도 방금 말했듯이 왕하고 거의 뭐 대등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족장들은 사실 이 왕과 차이가 없지만 왕이라는 존재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 그래도 나라죠. 나라의 대표로서 이제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이게 제천, 점을 치거나 이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의식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왕이 힘이 별로 없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도 있게 되냐면 흉년이 들거나 막 이러면 왕이 책임을 이 왕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왕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과 비슷하게 고구려도 똑같이 오부족 연맹체예요. 자, 여기는 뭐 소노부, 계로부, 전로부, 관노부, 순노부 해가지고 뭐 이런 5개의 부족이 연합을 해서 어떤 부족이 뭐 왕, 어떤 부족이 뭐 왕비족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어서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이 연맹체, 연맹왕국으로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말 그대로 여기 오른쪽 좀 볼게요. 자, 이런 연맹왕국 같이 나가지도 못한 이 한 부족의 이제 부족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족의 지배자인 군장이 다스리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군장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읍군 또는 삼로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 사만도 보자면, 사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소국의 연맹체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개의 소국이 있습니다. 마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진안 같은 경우에도 열 몇 개의 소국, 뭐 변한 같은 경우에도 몇 개의 소국,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것의 모음체가 바로 마한, 또 이런 것의 모음체가 진안, 또 이런 것들의 모음체가 변한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 마한, 변한, 진안, 이런 세 개를 이제 합쳐서 진이라고 불렀어요. 자, 남쪽의 진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중층적이죠. 여기에도 이제 연맹체, 그 다음에 연맹체가 있고 이들의 모음이라는 것도 한 연맹체죠. 자, 이랬었던 좀 중층적인 형태의 연맹체인데요. 자, 이런 연맹체다라고 일단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근데 이 사만은 다른 곳하고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여기 부족의 연맹체 중에 대표라는 작자가 아니라 대표는 바로 뭐라고 불렀어요? 아니, 뭐라고 부른 게 아니라 얘네는 정치적 지배자이기도 하고 종교도 이제 주관을 하게 되죠. 하늘에서 제사도 지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지배자는요, 신지와 읍차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종교적 지배자는요, 천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천군이 다스리고 있었던 영역을 소도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 이 소도를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내가 새를 과연 그릴 수 있을까요? 날개가 있죠. 자, 이렇게 이 나무 막대기에다가 새를 이렇게 이 새 형상을 해놓은 이런 것들이 입구에 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천군이 다스리던 이 지배 영역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 체제를 봤으면은 뭘 또 볼까요? 제천 행사를 볼까요?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의식이죠. 지금도 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우리 추석 이런 것들처럼 이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의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유출할 수 있게 뭐냐면 올해 농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년의 농사에 대한 바람이겠죠. 이런 것들을 바랬었던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반에다가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여라는 나라는 좀 더 북쪽에 있죠. 여기는 농사도 잘 됩니다. 농경도 잘 되지만 이게 뭔가 비중이 더 높다라고 하면은 목축이 더 비중이 높아요. 여기 보면 알다시피 아까 사출도라고 있었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가축들을 대표로 한 것처럼 이 목축이 더 우선인데요. 자, 그랬었다라는 것도 참고로 이제 중간에 설명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제천 행사 같은 경우에는요, 뭐냐면 부영고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동맹,
그리고 옥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없고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무천. 그리고 여기는 수린날 계절제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뭐 부여 같은 이제 이거는 옛날에는 막 그렇게 외우라고는 했는데 외우라고까지는 차마 못하겠어요. 그래도 이 옛날에 외웠던 그냥 그런 방식으로는 이건 단지 이름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옛날에 외웠어야 됐으니까 어떻게 외웠냐? 부영 아파트 고둥이라는 그 소라 같은 게 있죠. 고동 나는 그렇게 외웠고요. 자, 동무 북한에서 자주 쓰는 표현 뭐뭐하라 동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안에는 수린날 계절제가 있는데요. 이건 5월 10월제예요. 그래서 뭐 단오에 뭐 휴시가 됐다라고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린날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이제 또 바로 또 뭘 보겠느냐. 혼인풍습으로 볼까요? 부여라는 나라는 뭐가 있느냐? 형사취수제가 있죠. 아마 의미는 웬만한 반에서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유목민족의 풍습인데요. 부여로부터 고구려가 일반적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고구려 또한 이런 형사취소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죠. 뭐예요? 서옥제라는 겁니다. 뭐 다른 데서는 대릴사회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서옥제라고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 신랑이 신부 집에 결혼하게 되면 신부 집에 들어가서 일정한 기간 살다가 이제 결국엔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옥저 같은 경우에는 민며느리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줄을 잘 못 그으니까 대충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자, 민며느리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조괴혼이 있죠. 이 민며느리제는 좀 내용 자체는 원래는 매매혼이라고도 불러요. 뭐냐면 이게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어린아이일 때, 내 며느리가 될 애를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데려와서, 이제, 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웠다가, 이제 나중에 값을 치르고 정식 결혼을 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며느리가 될 집이 이제 좀 가난하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거나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 동해와 옥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서 볼까요? 자, 여기 동쪽에 처박혀 있죠? 자,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한나라 군현이 있죠? 자, 이 한나라 군현이 직접적으로 간섭을 해요. 그래서 막 공여를 막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여자들 이제 요구하게 되는데 결혼 안 한 여자들을 일반적으로 데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며느리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데려가서 길렀었다라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아직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 족외혼이라고 있습니다. 족외혼은 옛날 이 시족사회의 풍습이죠. 우리 시족 이외의 사람과 결혼시킨다라는 건데요. 약간 좀 시족사회적인 풍습이 남아있다라고 기억해 두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3화는 딱히 나타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다음을 이어서 이제 혼인 풍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각 나라들의 좀 특징들을 볼게요. 이 부여가 과연 우리 민족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흰옷을 숭상해요. 흰옷을 숭상합니다. 우리 그 전에 이 고조선으로 망명을 해왔었던 위만이라는 애가 있죠. 원래 원사료에는 호복을 입고 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쪽은 흰옷을 입고 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흰옷이라는 게 우리의 정체성, 이 백의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 입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장이라는 게 이 나라의 풍습이에요. 자, 순장이라는 것은 왕이 죽으면 왕이나 어떤 대표가 집안의 어떤
집안이라고 좀 하긴 그렇고 그냥 왕이라고 할게요. 왕이 죽으면 왕을 따르던 이제 수백 명의 이 신하들을 아니 이런 시녀나 이런 사람들을 같이 묻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되게 미개하게 보이죠. 근데 이게 이 아시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이제 그 고대 국가 시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풍습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부여, 뭐 고구려, 옥저, 동해서만 이런 데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 순장이 부여의 이제 그 어찌 보면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 죽이는 이게 묻는 단위가 뭐 수백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한두 명 죽이거든요. 두세 명 죽이거나. 근데 여기는 이 죽이는 단위가 남달랐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이 왕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뭔가 제사를 지내고 점을 친다고 했죠? 이게 뭐가 있냐면은 우제점법이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 안 써지냐? 우제점법이라고 있어요. 우는 뭐예요? 소죠? 소 발굽을 이제 불에 구워요. 그러면 갈라진 틈이 있겠죠? 자, 그걸 보고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런 것들을 점을 쳤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책 12법이 있어요. 자, 일책 12법은 이게 뭐 도둑질을 했으면 12배로 갚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엄격했던 법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가 한두 개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으니까 넘어갈게요. 뭐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어차피 여기는 나중에 시험 직전에도 뭐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까먹고 나면은 뭐 다시 얘기할 일 있으면은 생각날 때 얘기해 주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고구려가 있는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법이 생각보다 이 특징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이 없어요. 그리고 일책 12법이 있습니다. 자, 보자면 일책 12법 마치 이 부여 카피죠? 자, 이 부여로부터 나왔다는 걸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부여와 고구려를 이 두 나라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살기가 좋을까요? 부여가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이랑 목축이 둘 다 잘 돼요. 이 위도가 높아서 이게 왠지 농사가 안 될 것 같지만 여기는 평야지대고요. 이 고구려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농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고구려는 그러면 살아가려면 뭐 할까요? 공격을 하겠죠. 약탈 경제예요. 그래서 옥저, 동해 이런 애들을 식량 창고 같이 맨날 약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뿌리였었던 부여도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전쟁이죠. 그래서 이게 죽음과 맞닿아 있었던 이런 애들입니다. 항상 식량, 이거는 부경이라는 것은 개인 식량 창고예요. 그래서 식량 같은 게 매우 중시됐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감옥이 없었다라는 것은 좀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느냐, 한 두 가지 정도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데요. 뭐냐면 되게 엄격한 법이었다라고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이게 감옥이라는 건 잘 생각해봐요. 뭐예요? 무상급식이 가능한 곳이죠. 이런 거 해줄 여력이 없다는 거죠. 죽이거나 살리거나 해요. 자, 그랬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하자면요. 얘네들은 이제 심사를 해야 되겠죠. 심판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중대 범죄, 죽여야 될 일,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 고구려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이 오부종 연맹체라고 왼쪽에 있었죠. 자, 이 오부종 연맹체, 이 연맹들이 모여가지고 연맹의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회의입니다. 이 제가회의는 이렇게 이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중대한 사안들을 결정할 때 하는 그런 회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부족장들이 정말 막강하다라는 거예요? 부족장들이 막강하다라는 거예요. 왕이 결정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족장들이 결정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옥저와 동해가 있는데요. 이 두 나라는요, 가까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상당히 잘 나와요. 이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와 여기 좀 볼까요? 자, 나는 그림을 또 그릴 수가 있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 옥저와 이 동해 이 두 나라가 있죠. 붙어 있어가지고요. 이 위아래 여러분들이 잘 확실히 기억 안 해놓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옥저, 동해 이 두 나라는요,
이 특징들이 조금 이제 좀 따로따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따로따로 써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옥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내가 그림을 너무 막 누더기로 그렸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만 같은 부분이죠. 그리고 특히나 좀 위 북쪽에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자, 여기는 이게 우리 태백산맥, 우리의 그 척추라고 부르는 곳 있죠. 척추 동쪽에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평야지대도 있고 여기가 이제 바다에서 또 물고기도 잘 이게 잡히는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풍부한 해산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해산물이에요. 네, 글씨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해산물. 말은 알아들을 수 있죠. 자, 그리고요. 또 이 옥저라는 나라는 또 뭐가 있느냐 특징이 가족 공동묘가 있어요. 이거는 말로 잘 들어요. 가족의 누군가가 죽어요. 자, 죽으면 이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습니다. 자, 묻어요. 되게 해 잘 드는 곳에 묻어요. 그러면은 이 시신이 잘 썩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뼈만 남겠죠? 자, 이 뼈를, 그러니까 이게 묻는 게 완전 정식으로 묻는 게 아니라 임시 매장하는 거예요. 가매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뼈만 남았을 때 다시 이거를 이제 무덤을 파가지고요. 자, 이 뼈만 추려가지고 나무 목각에 이제 넣어가지고 가족 공동 무덤에 안치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냐면, 이거는 가족 공동묘라고도 부르고, 세골장이라고도 부르고, 뭐 골장제라고도 불러요. 이 표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거의 이런 문장으로 나오거든요. 가족의 누군가가 죽었을 경우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셔야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지금 내가 말로 설명을 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요. 또 무엇이 있냐? 이제는 동해를 봐야 되겠죠? 동해가 사실 여기서 제일 많아요. 쓸게요. 자, 동해를 볼 건데요. 일단 좀 지우는 게 재밌네요. 좀 지워보고요. 왜냐면 뭔가 또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동해 같은 경우에는요. 특산물이 있어요. 이 특산물이 뭐가 있느냐? 과하마, 과일나무, 미칠, 아래 하자죠? 마는 뭐예요? 말이죠? 과일나무는 일반적으로 유실수는 키가 작아요. 우리 학교에 있는 과일나무들은 좀 키가 커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원래 키가 좀 작습니다. 개보다 개 밑을 지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작은 말이겠죠? 조랑말이에요. 자, 그리고 단궁. 이 단궁은 짧을 단자죠. 궁은 화살이에요. 짧은 화살인데 되게 파괴력이 큰 그런 화살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반어피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반어피는 바다 표범의 가죽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특산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동해라는 나라는요, 어떤 이제 풍습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조경과 책화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책화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 마을이 지배하는 영역, 그리고 우리 집이 관리하고 있는 땅, 이런 산천 영역인데, 누군가가 우리 부족이나 우리 일족이 아닌 누군가가 여기를 침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소나 말로써 배상하게 한다라는 게 바로 이 책화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 이 동해라는 나라는요, 뭔가 우리 시족이나 우리 이런 개념 있잖아요. 어디 보면 라인. 우리 선 경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중요시했던 그런 애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화라는 풍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재밌는 풍습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집에 대한 풍습인데요. 집. 우리 집에서 누군가가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없애요. 그리고 새로운 집을 지어서 이사 갑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집의 집터가 조금 독특한데요. 어떤 형태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그렸지만 이건 원래 한자예요. 자, 이거는 볼록할 철, 이거는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형, 철자형, 철자형,
집터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철이에요. 볼록할 철입니다. 자, 이런 집터가 있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사마는요. 이제 뭘 보냐면 사만에 그래도 이 진이라는 큰 대표적인 나라의 이제 대표를 누가 하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어디에 누군가가냐면 이쪽에 마한데 또 조그마한 여러 나라 모음체라고 있었죠. 마한은요. 이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목지국의 왕을 이 전체 왕, 진의 왕으로 이제 추대한다라는 겁니다. 이 목주국의 왕이 이제 진 왕이다라는 겁니다.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이 사만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사만에서 이제 나중엔 어떻게 돼요? 고구려로부터 내려온 또 이민 세력이 있죠. 자, 이민 세력들이 이제 한강 유역에다가 터를 잡죠. 그게 바로 맨 처음에는 십제였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십제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커져서 백제가 됩니다. 자, 이 백제는 결국에는 이 마한을 정복하고 이제 이 좀 중앙 집권화를 거쳐서 고대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죠. 마한에서요. 여기 마한에서 이렇게 백제란 나라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 진안에서는요. 여기 동남쪽에 이제 경주 지방에 사로국이라고 있어요. 사로국입니다. 이 사로국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뭐가 돼요? 신라가 되죠. 자, 신라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변한 같은 경우에는 뭐로 이어진다라고 했어요? 이 가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가요, 이 지금 풍습 오른쪽에 무슨 나라들, 이제 이 뭐 회의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회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구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대로 쭉 이어져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여기서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이 백제와 신라의 풍습 같은 경우는 아직 백제라고 이렇게 딱 이게 삼한 중에 이렇게 분화가 되고 또 중앙 집권화가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백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설명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백제 또한 이게 이 주변을 이렇게 장악해 가면서 커 나가긴 했지만 이런 연맹체로부터 시작했었던 나라였겠죠, 당연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족들, 이 부족장들의 말을 이제 수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또한 연맹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연맹체이기 때문에 다른 부족장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부족장들의 회의를 거쳐서 큰 중요한 문제를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치 위에 이 제가 회의처럼요. 자, 이 백제는 정사암 회의, 신라는 화백 회의라는 이제 회의를 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연맹왕국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쭉쭉쭉 커 나간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육군 삼로 부분에서 얘네들이 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느냐는 여러분들 여기 한나라 9년이 있기 때문에 이 통제를 받아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요. 이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라를 써놓고 중앙 집권화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